이제 48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48번째 수업 시작하는데 지금 페이지가 446쪽이죠.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처지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게 대상적과 끝날 때까지는 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구제법 파트 중에서도 이제 행정쟁송법 파트, 그러니까 6편의 경우에는 취소송까지는 설명할 게 많죠. 왜냐면 용어들이 되게 민사소송법적인 개념들을 배경식으로 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설명할 거 많아요. 그리고 판례 원문 복부터 출제하는 것도 많은데 되게 테크니컬한 문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드려야 돼가지고 좀 속도가 처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관련 지문 정리 1번부터 볼게요. 행정처분에 따라 취소에서 원고 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요거 최신 판례인데 뭐 당연한 얘기를 최신 판례로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에서 원고 적격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여기서 보면 12조에 보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법률상 이익 개념을 구체화해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보통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죄송해요 다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별도의 검토 없이 원고 적격이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는 거의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라는 것일 뿐이지 다만 법조문에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일 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게 2번 지문인데 2번 지문이 1번 지문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취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구할 이익이 없다. 여기서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거죠.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나 아니면 제3자의 경우 절대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보통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1번 보시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오선지로 깔렸었거든요.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오선지로 깔렸었는데 인정될 수는 있긴 있죠. 가능성은 그러나 보통 잘 안 되는 것일 뿐. 왜냐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 판례는 어떻게 이해해요?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서 보호하려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자 2-2번도 보시면 얘도 똑같이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특별히 강의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법원은 이제 학설이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12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권리의 복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그 다음에 소송,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이익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했네요. 이게 왜 표현을 암기하지 못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론을 다르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론의 제목, 이론의 이름을 다르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의 이름들이 원래는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기출 지문은 지금까지 출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춘 거다 보니까 좀 암기에 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권리구제설, 그다음 법률상 보호된 이의구제설, 그다음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의구제설, 그다음 적법성 보장설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대법원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 두 번째 견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복붙해가지고 이 문장 자체를 출제하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근관 계직구 이렇게 했었는데 근거법률, 근거법규, 관계법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요건 맞고 그 다음에 일관추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곤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화된 문장으로 이 법률상 보호가치는 이익설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그냥 법부터 출제하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1, 3-2, 3-3 이거 뭐냐 자 3-1 보세요.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출제한 거냐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지문이 뜬금없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그 세 번째 견해 있죠. 세 번째 견해 그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이었나? 표현이 세 번째 견해 어디였죠? 여기 보시면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얘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글자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3-1번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죄송해요. 볼펜을 떨궜어요.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이다. 이익 구제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3-1번이에요. 그래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2 취소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보호가치는 이익이 아니라 법률이어서 이건 틀린 거예요. 법률 그래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3-3 행정법 12 전달의 법률상 이익 개념 관련해서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으로 나누어지면 이 중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통설 판례 입장에서 틀렸죠. 우리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자 6번 볼까? 6번. 자 이건 이제 경원자 관계에 대한 건데 자 6번 보시면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례인데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인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다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기여를 낼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경원관계에 있을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발급된 처분이지만 내가 경원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소의 이익도 맞물려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해설 보시면 경원자 관계 수익적 처분을 발급받지 못한 자에게는 경원자에 대하여 발급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원고적격이 있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안 판단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단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승소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그건 수송 요건 부분에서 끊어내긴 하겠지만 이라고 그냥 사족적인 문장을 써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족적인 문장인지 아닌지가 시험장에서는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정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 얘는 이제 경원관계일 때 그 수익적 처분에 대해 싸울 때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3자에게 대해서 발급된 처분에 대해 싸우는 것이지만 그거 말고 나에 대해 발급된 처분에 대해 싸울 때는 나를 상대로 하는 직접 상대방으로 싸우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거부 처분에서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 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쓸데없이 길죠. 그 다음에 자 7번 지문 가시면 448쪽 가셔서 7번 지문 가시면 이 도룡뇽에게 원고적격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자연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천성산 그 도룡뇽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사람에게만 인정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 한 50년쯤 후에는 뭐 동물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참고로 쓸데없는 얘기하자면 저는 동물에게 당사자 능력 인정하는 거 반대하는 견해 중 하나예요. 견해 중 하나래. 그 입장 중 하나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그 바운더를 확장하면 사실 이게 그 철학적으로 역진장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동물에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동물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그러면 막 동충하초 이런 거 있죠. 동충하초 뭔지 아시죠? 겨울에는 곤충인데 여름에는 풀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고, 그다음 뭐 곤충은 또 그다음에 또 그러면 논리적으로 왜 식물은 왜 안 되는 건데, 그럼 또 바위는 모래는 막 자갈은 막 이게 왜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 중심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현재까지도 아무튼 인간에게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에 대한 건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주 문제, 이거는 제3자의 원고적격 관련된 얘기인데, 자 주주라는 것은 아주 약간 배경지식이 필요하죠. 주주가 뭐예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의 일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어떤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주식회사에 대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과징금 2천억, 그럼 이 회사 망하죠. 맞죠? 그런 강력한 처분을 했을 때 주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된다고 볼까요? 안 된다고 볼까요? 안 된다고 봐요. 회사가 어떤 처분을 받았으면 회사가 싸워야지. 회사는 법인이니까 당연히 법격이 인정되니까 당사 능력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되겠죠? 회사가 싸워야지 왜 제3자인 주주가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해서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법인이 이거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 그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판례가 있고 출제한 적은 없는데 저는 얘가 아직 출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출제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판례가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이런 볼드친 사정이 있다라면 되겠다라는 건데 뭐 볼드친 부분에 있는 사정은 당연한 얘기죠. 예, 됐고 그 다음에 뭐 8-2번도 그냥 혼자 보세요. 요걸 줄여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판시한 사건도 있긴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자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 자 이거 제3자의 원고적격 인인 소송에 대한 얘기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수용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들에는 뭔 소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 제3자 소송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옆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대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환경상 침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환경상 이익 침해는 법률상의 이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침해가 있음을 인정받으면 저는 그 예를 들어 우리 옆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 그 건설허가에 대해서 쌓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저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돼요. 근데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상 침해를 받으려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 주민들 이 사람들이 인정된다고 보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되는데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된다. 거기에서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하고 주민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집은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2번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이나 토지를 그냥 갖고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되거나 소유하거나 또 이런 사람도 안 되는데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한 번 출제했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판시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하고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토지는 갖고 있지만 그거 농사는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농지를 임차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농사 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예를 들어 영향권 내에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고 거기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는 아침에 등교했다가 하교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것은 아닌 사람들, 그냥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동안에만 향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또 이런 판례도 있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환경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례를 던져준 거죠.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이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이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하고 이 양수 발전소 건설 건설 허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자 이때 누구에게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 하면은 자 얘네들은 안 된대요. 누구 넷 환경보호단체 니네는 환경상 이익 침해받은 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산악인 나는 그 근처에 산 자주 등산 가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조류학자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연어를 포획해가지고 가끔 그걸 팔거든요. 그런 사람도 안 된대요. 근데 주민에게는 인정된다. 이건 판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낸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10번 지문은 이제 요거 보시면 환경 영향 평가 법령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 대한 건데 이 사람들의 이익은 환경상 이익인데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보죠. 요거를 좀 앞으로 지문 옮겨야겠네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공유수면 면허 처분을 하거나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공원 시설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을 하거나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기출지문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환경상의 이익, 법률상 이익에 일종 해당한다.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상 이익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처분을 할 때 문제가 됐는데 이런 처분들과 관련된 판례에서 전부 다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그냥 지문으로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1번하고 10-2번은 심의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어디서 했었냐면 개인적 공권할 때 했던 거여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3번 지문 볼까요? 449쪽 13번 지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2017년 국가의 구급 문제였는데 전 이 문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몰디브가 어디 있게요?
몰디브 저기 인도 옆에 있죠. 인도 옆에 스리랑카 옆에 있는데 몰디브 직항 항공 노선 한 개의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A 항공사와 B 항공사는 각각 노선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청을 했는데 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경원자 관계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노선 면허 취득이라는 것은 강학상 뭘까요? 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요. 왜냐면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 공동체 전체적 관점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다는 공동체 전체의 것이죠. 그거를 특수한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거 특허예요. 하늘도 역시 영공이라고 해서 영공 영해 영토 이렇게 있는데 영륙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아무튼 그 하늘 우리 공동체의 것이죠. 그걸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노선 면허 취득, 이것도 특허라고 봐요. 근데 특허에 대해서 이제 경원자 관계가 발생한 거죠.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사를 거쳐 A 항공사에게 노선 면허를 발급했다. 이걸 이하 이제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이라고 한다라고 했대요. 아무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1번 B항공사가 누구예요? 노선 면허 취득을 못 받은 애죠. 얘는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 있냐? 있다고 보죠. 왜냐면 경원자 관계니까. 경원자 관계일 때는 특허인지 허가인지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냥 그 자체로 인정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긴데 얘가 오선지였거든요.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3번 만약 B항공사가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와 인용 제기를 받았다면 A항공사는 그 인용 제기를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그 경원자 관계인데 B항공사가 제3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A항공사죠. 발급된 면허, 그러니까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인용 제기를 받았대요. 그럼 인용 제기를 무슨 제기일까요? 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결이겠죠. 맞죠? 이 인용 제결은. 그러면 누가 빡치겠어요? A항공사가 빡치겠죠. 그래서 얘가 그 인용 제결에 대해 싸울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재결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이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판례 중에 제3자가 싸웠을 때 후속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후속 처분에 대해 싸워야 되지 그 인용 재결에 대해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한 판례 있잖아요. 그거랑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인용 재결이 있는데 인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된 이유는 뭐냐면 원처분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처분주의.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처분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것은 언제만 허락돼요?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허락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A항공사 입장에서는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의 위법이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라고 보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요거 아까랑 그거랑 사안이 달라요. 그 판례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출발할 땐 요거 조금 보충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드릴게요. 요거 그 비교해야 될 판례까지.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C항공사가 몰디브 직항 항공 노선에 관한 이미 노선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A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몰디브 직항 항공 노선면허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발급한 경우에도 C항공사는 A항공사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업자 관계로 사안을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먼저 항공 노선에 대해서 노선 면허를 받은 애가 있었는데 새로운 애가 들어온대요. 이때 이런 걸 경업자 관계라고 하죠. 이때 어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안 돼요. 허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데 특허인 경우는 언제나 인정되죠.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 노선 면허 법적 성질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특허죠. 그러니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마지막 남았던 거 이게 실제로 오선지로 깔렸었는데 자 보세요. 자 B항공사가 자신에 대한 노선 면허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여 인용받으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B항공사에게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경원자 관계죠. 지금 A항공사랑 B항공사가 있고 지금 한 자리를 놓고 A항공사랑 B항공사가 싸워요. 그런데 행정청이 A항공사에 대해서 노선면허 발급 처분을 해준 거죠. 맞죠? 그때 그러면 B항공사는 지금 발급 처분을 받지 못한 그 경원자 관계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자
이 지금 행정청이 A항공사에 대해서 노선면허 발급 처분해줬는데 이거를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학자들이 A에 대해서 노선면허 발급 처분을 해주는 것인과 동시에 B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을 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맞죠? 근데 이때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A항공사에 대해서 발급된 처분하고 그 다음 자신에 대해 발급된 거부 처분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서 지금 이번 질문을 다루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 대해 발급된 노선면허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싸울 때 원고 적격은 그래 인정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때 소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가 문제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읽어볼게요. 자, 자, 그때 이제 행정청 측에서 실제로 했던 항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B항공사가 자신에 대한 노선면허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B가 그 인용 처분으로 인하여 B가 원하는 이익을 여기서 B가 원하는 이익이 뭐죠? B항공사가 자신에게 노선면허 발급 처분이 발급되는 걸 말하죠. 노선면허 처분이 발급되는 걸 원하는데 그거를 발급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 경우는 직접성이 없어서 소액이 없다고 보아야 해요 라고 행정청 측,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항변을 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대로 B가 여기서 내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준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취소 판결이 만약에 확정되면 내가 여기서 거부 처분을 취소해주잖아? 그러면 기속력이 발생하겠지? 근데 기속력에 의해서 행정청은 취소 판결이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 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 요건 구비 여부와 우려를 다시 심사해야 되잖아 너는. 그러고 다시 심사해보면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해서 여기서 B에 대해서 B가 아니라 A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취소 판결의 원고에게 그러니까 B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B는 여기서 거부 처분의 취소를 받아볼 소외 이익이 있다고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소외 이익을 인정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야 직접성 없는데 인정했네?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직접성이 없어도 인정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드러낸 판례예요. 그래서 딱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직접성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각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죠?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 너무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출간할 땐 제가 각주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설명 들으셔도. 근데 이제 정식 출간할 땐 책이니까 설명 깔아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2번이랑 3번에 대해서. 됐죠? 자 이제 원고 적격 부정리에 들어가 볼게요. 원고 적격 부정리 관련 지문 정리. 자 149에 원고 적격 부정리가 나오는데 그다음 150은 뭐겠어요? 원고 적격 인정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외 이익 부분에서 원고 적격 인정리와 부정리가 있을 때 어디가 특이한 거랬죠? 부정리가 특이한 거랬죠. 근데 사실은 모든 소송 요건에 있어서 다 그래요. 모든 소송 요건에 있어서 부정리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취소송 제도는 왜 존재하겠어요? 억울한 사람을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맞죠? 권익을 구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제도가 권익을 구제해주는 억울한 사람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게 제도가 세팅이 되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억울한 사안은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 들어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안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비슷한데 아니야 이 경우에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이 경우에 좀 잘라내야 돼 싶은 것들이 이제 소송요건 부정리로 등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의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리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의 경우에도 대상 적격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정리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케이스고 극단적으로 특이한 케이스고 여기 학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정리에는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 인정리에 들어가서는 그래 당연하지 인정돼야지 이렇게 넘어가시다가 이건 좀 인정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됐다 싶으면 그 정도만 체크해 두셨다가 보시면 돼요. 다시 부정리에는 다 공부하시고 인정리에는 그냥 읽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읽다가 이건 좀 안 당연한 것 같은데 내 감정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그거 체크해 두셨다가 그것만 보시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1번
이거는 이제 제3자의 원고 적격 인정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이 아닌데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 누락된 토지 소유자가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취소를 구하는 거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보시면 타인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제3자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그린벨트 묶여 있었던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있고 친구네 집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친구네 집까지만 해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촌이 이제 땅을 산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가 아프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친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취소해라 소송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법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니 그래서 각하 이렇게 말할 순 없고 너는 이 처분에 대해서 지금 해제 처분에 대해서 제3자야. 직접 상대방이 아니니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우는 거냐? 아니죠. 제3자는 원래 원고 적격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된 케이스들인데 그것들은 기억해 두셔야 하겠지만 근데 얘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3자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1-2번은 이거는 앞에서 한 거죠. 이거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래서 요는 넘어갈게요. 1-2번 했어요. 앞에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앞에 어디요? 그 재건축 재개발 있잖아요. 거기 인가의 특수능적으로 거기서 행정작용법 편에서 2편 거기 다뤘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 다음 2번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항고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지정으로 인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 이익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이거 지정받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정받으면 내 소유권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 그래서 바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가 아니라 2-1번은 이제 이 경우에 원고 적격뿐만 아니라 대상 적격과 관련된 개념인 그 신청권도 인정된다라고 봐가지고 그냥 처분성도 프리패스 시켜줘요. 처분성도. 그런데 자 이거 알아두세요. 실무상으로 여기 써있구나. 2-3번에 써놨는데 보통 이 원고 적격하고 신청권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시 실무상으로 우리 대법원이 원고 적격 개념하고 신청권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고 적격은 원고 적격이고 신청권은 어디서 문제가 되는 개념이죠? 거부행위의 처분성 문제가 되는 따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어가지고 그 처분성 문제 그러니까 대상 적격의 문제예요. 원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은 원래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이 신청권과 원고 적격은 연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원고 적격을 인정했잖아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신청권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어디 할 차례냐면 2-2번. 자 2-2번은 지금 2003도 요 2-1은 8821 사건이고 얘는 99도 8565 사건이거든요. 비슷한데 전혀 아예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이에요. 얘는 이 자체로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케이스인데 이상한데? 요거 위치가 잘못됐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가 이상하냐면 원고 적격 부정례를 배우고 있는데 맞죠? 부정례를 배우고 있는데 원고 적격 인정되는 얘인데 여기 나왔죠. 이상하다. 그죠? 요거 위치 바꿀게요. 이제 출간할 때는 뭐 논리적으로 이 문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배치가 잘못됐죠.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혼자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문 자체에는. 자, 어쨌든 자 2-2번 볼게요. 얘는 이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케이스 중 하나인데 문화재보호법상 필요 없어요. 도지정 문화재 지정 처분에 대한 침해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는지 명예 감정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명예나 명예 감정 같은 것은 법이 보호한 이익이 아니야. 이렇게 본 단타형 판례인데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과 관련이 있긴 한데
여기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지만 여기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냥 비교 판례로 깔아드린 것이긴 한데 개인의 명예나 명예 감정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인데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게 출제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경남 남해군 평산리에 있는 저 평산리가 뭔지 몰라요? 동네 이름이겠죠? 분묘 하나가 있었는데 분묘가 뭐예요? 무덤 묘지 하나가 있었는데 고려말 성리학자인 백이정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이정이라는 성리학자가 있었대요. 묘로 구전되어 오고 있어. 구전되어 오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저게 옛날에 고려시대에 성리학자 중에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묘래 이렇게 전해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가 이분은 이제 홍준표 씨 아니에요. 옛날 99년도니까 옛날 사건이죠. 이를 전해오기를 백이정의 묘라고 전해오는 백이정묘 이렇게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이제 백이정이라는 그 성리학자의 후손인 남포백씨 이재공파 종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보령시에 보령은 어디예요? 충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경남이고 하나는 충남이니까 완전 다른 거죠. 거기에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던 사안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해요. 혹시 남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포백씨 뭐야 이재공파 종중이신 분들 있다면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 종중에서 여기는 우리는 백이정의 후손이고 여기가 바로 우리 조상님의 무덤이야 라면서 계속 제사를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무덤이 백이정의 묘라고 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진짜 경상남도에 있는 게 그 백이정의 무덤이라는 게 사실이면 이분들은 너무 뻥지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무덤에 가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무덤은 백이정의 묘일 리가 없어. 경상남도지사가 잘못 지정한 거야 라면서 싸웠는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원고 적격이 인정될 텐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도대체 이 종중에 무엇이 침해되었나요? 물어보니까 명예랑 혹은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건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데 라면서 집에 가라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안돼 이렇게 끊어낸 사건이 있다. 실무상 양자 연동시키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사건 보시면 자, 사증 발급, 비자 발급이에요. 법적 성질과 우리 출입국관리법 해석상 요거는 그냥 논거를 얘기한 것이고 자, 결론 여기 붙이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외국에서 나 니네 나라 들어가게 비자 좀 발급해줘 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왜 거부하니? 라고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소송 제기 받으니까 각하했는데 논거가 뭐였냐면 출입국관리법 및 이 사증발급 처분의 근거 법률일 텐데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란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만 발견되지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안 보인다 라면서 각하했는데 요것도 좀 암기해 주셔야 되죠. 암기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유승준 씨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이제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고 적격 인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서는 자 일단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는 외국인이에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는 외국인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그냥 관광객으로만 들어온 외국인이지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온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유승준 씨의 경우는 재외동포거든요. 재외동포는 이제 F4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별도의 비자가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거까지 몰라도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유승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유승준 씨는 원고 적격이 인정됐는지 부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F4냐 이 사건은 이제 F6였는데 비자에는 F1, F2 이렇게 있어요. 뭐 H 비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F6 비자예요. 혹시 선생님 저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F6라고 F 다시 6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승준 F4였어요. 근데
그 비자 발급 처분에 대해서 외국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다시 이 판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외국에서 비자 발급해 주세요 했는데 행정부가 싫다 이랬어요. 그거에 대해 싸울 원고 적격 얘한테 있니? 없다, 그 얘기예요. 없다. 그리고 이거랑 비교될 판례로, 이 비교 판례를 보시면 이 취지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자, 우리 대법원이 이 판례와 이 판례, 지금 사건 번호가 같죠. 자, 같은 사건에서 한꺼번에 판시한 건데,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우린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은 얘와는 상황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자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미 체류 자격이라는 것은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미 대한민국 내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내에 들어왔고 온 상태에서 나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상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유학생으로서 들어왔는데, 이제 학생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눌러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비자의 종류를. 그걸 체류 자격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원고적이 외국인에게 있대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죠. 얘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강제 퇴거 명령? 이것도 뭐예요? 왜 퇴거를 해요?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미 대한민국 적법에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 다투는 외국인과는 지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보호의 정도에서 차등을 주겠다라고 해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8번 질문, 어려운 거죠. 자, 원천 납세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쉬운 얘기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좀 개념이 필요하죠. 원천 납세 의무자가 뭐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뭐냐, 앞에서 한 번 하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취업했어요. 뭐 어떤 회사라고 할까? 어떤 회사? 뭐 삼성전자에 취업했어요. 삼성전자에 취업하면 이제 월급을 받겠죠. 근로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월급을 낼 때, 월급을 받겠죠. 예를 들어 월급이 뭐 500만 원을 받아요. 5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를 떼가지고 이제 소득세로 떼서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소득세를 연말에 네가 1년 동안 취득한 그 수입에서 소득을 떼가지고 제출하게 한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납부를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일이 이제 국세 인력을 거기에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어떤 편리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냐면, 사장이 혹은 이제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저한테 제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를 애초에 그냥 떼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월급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거 없다고 쳤을 때, 뭐 건보료나 이런 거 없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소득세로서 50만 원을 떼가고 이제 4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떼는 행위, 그 50만 원을 떼는 행위를 원천 징수 행위라고 불러요. 원천 징수 행위. 그리고 그 원천 징수를 누가 하냐면 사장님이나 회사가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될 귀찮은 일이란 말이야. 사장님이나 회사 귀찮은 일이죠. 그 의무,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받게 되는 사장님이나 회사를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자, 얘는 사장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에서 하는 거야. 국가한테,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사장님한테, 야, 너 원천 징수했지? 내라. 그 원천 징수한 거 갖다 바쳐. 이렇게 납세 고지를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원천 납세 의무자는 싸울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는 누구한테 처분을 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한 거지, 근로자한테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해설 보시면,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상 원천 납세 의무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국가가 이런 거예요. 네가 원천 징수해가지고 국가에 내야 될 돈이 총액이 5억인데 지금 4억 5천밖에 안 됐더라. 뭔가 모자라네. 더 원천 징수해갖고 줘야지.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사장님은 자기 돈을 내겠어요? 아니죠. 납세 의무자, 근로자들한테, 직원들한테 더 삥 뜯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원천 납세 의무자이지만 이 경우 처분은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 이루어지죠. 납세 고지는. 그러니까 얘는 제3자여서 원고적 기회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너무 대법원 판단이.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 출제가 가끔 되곤 하는데 2011년 이후에는 15년에만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번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어려운 개념이죠. 는 원천 납세 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잠깐만요. 지금 어디냐? 안 넘겼네. 지금 451쪽이에요. 할 수 없으므로 소득 처음에 따른 소득 기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해설을 볼게요. 원천 징수를 할 때 원천 징수 의무자 사장님은 국세청에 대해서 원천 징수의 근거가 되는 소득 기속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원천 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소득 신고 의무를 사장님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세법에 보면. 그래서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갑이 하나 있는데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10%를 떼야 되니까 30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이 하나 있고 얘는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해요. 이해되죠? 근데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실제 소득금액과 다르다는 국세청의 판정. 뭐냐면 이거 의심되면 조사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변호사 하나를 고용했대요. 근데 변호사한테 주는 월급이 100만 원이다.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신고하고 10만 원만 원천 징수를 사장님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실제 소득 금액이 실제 소득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럼 딱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는 500만 원이죠. 이렇게 다르다는 걸 판정하는 것을 갖다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다는데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 제가 써놨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삽입해서 글자를 써놓으세요. 한 15글자 돼요. 다르다는 국세청의 판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집어넣으세요. 다시 국세청의 판정을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불러요. 다시 국세청의 판정을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 한다. 다시 고기를 써놓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르다. 그걸 갖다 소득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처분의 내용을 알려주는 걸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하고 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100만 원 아니더만 이렇게 500만 원 바꿔 라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요. 그리고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장님의 의무액이 변하죠. 사장님이 국가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 원천 징수액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액수가 바뀌어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변동하는데 소득 귀속자, 이 소득 귀속자가 누구냐면 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 납세 의무자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세법이 아니니까. 의무는 이를 토대로 하여 후에 이루어지는 소득 귀속자에 대한 과세 처분까지 있어야 변동하게 된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야, 네가 신고한 거랑 다르네. 500만 원이네,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변동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의무를 바꾸냐면 사장님이 국가에 갖다 바쳐야 되는 원천 징수 납부액을 바꾸는 것이지 이것이 원천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득 귀속자, 원천 납세 의무자 동의어라고 보세요. 얘는 국가가 이제 세무서겠죠. 법인에 대해서 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봐요. 같은 맥락인데 얘도 결론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1번 보시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야 바뀌었네. 1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500만 원이네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들어올 수 있다. 이해돼요? 요거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 상대방이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9-2번 볼게요. 법인세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이거는 이제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봐요. 사장님이 원천 징수를 하는 이제 소규모일 땐 그러고 대규모일 땐 법인으로 하죠. 회사가 되니까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죠.
아까 지금 9-2번은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가 아니에요. 얘는 그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인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 그 다음에 소득 처분 얘기가 나온 김에 묶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누구의 권리 의무가 바뀌어요? 원천 징수 의무자의 권리 의무가 바뀌니까.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바뀌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다시 지금 9-2번은 원고 적격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다시 9-2번은 원고 적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9-2번은 처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대요. 그 처분에 해당하니 응. 왜냐하면 원천 징수 의무자의 권리 의무를 바꾸니까. 맞죠? 그럼 방금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야? 이때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누구에게 있니? 누구에게 있대요?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있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던 거고, 그죠? 네, 그런 얘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근데 이때 소득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소득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해설 보세요. 원천 징수 의무자, 사장님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할 때 이런 거죠. 야, 니 거짓말했네. 니는 한 달에 직원에게 월급 100만 원 주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500만 원이네. 이렇게 하는 걸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했죠. 사장님한테. 근데 이때 근로자에게 소득 귀속자에 대해서도 알려주곤 해요. 야, 너한테 있다고 인정된 소득이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잉?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 소득 귀속자랑도 관련되니까. 그래서 알려주곤 하는데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 통지가 있으면 변동되는 것이지 법인이 부담하는 원천징수 변동 내역을 소득기속자에 대해 알려준 행위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속자의 권리나 의무도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아직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무슨 얘기냐. 소득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해도 이건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것은 소득기속자의 권리 의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자의 권리 의무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의 권리 의무는 무엇에 따라 바뀌냐면 법인의 그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의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 소득 귀속자의 권리 의무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얘는 왜냐면 소득 귀속자의 권리 의무는 뭐에 의해 바뀌냐면 그죠? 그거에 따른 이제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바뀌는 건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는구나. 거기가 안 써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자,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니라고 봤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않는다, 얘는 맞다. 기억해 주세요. 이게 세법상의 테크니컬한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시험장에서 출제가 됐을 때 단타용으로 찍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9-2번까지 했죠? 그 다음 9-3번 볼까요? 자, 얘는 또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9-1번까지는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였고 9-2는 대상 적격에 대한 판례였고 9-3은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예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다가 화살표 펴시고 예컨대 법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예컨대 법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관련해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소득처분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었죠? 신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고 판단하는 걸 그 소득처분이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어떠한 소득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소득 신고가 적게 됐고 어떠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가 너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조정하니까 그 결과 결론적으로 소득처분 금액이 감액됐다.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천 납세 의무자가 취득했다라고 인정되는 소득의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의 액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왜 없다는 거지? 왜 없냐면 수익적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소득금액 처분이. 근데 왜 수익적 처분인데 소의 이익이 없어요? 수익적 처분의 경우는 그걸 취소하면 수익적 처분이 발급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도 없다고 원고 적격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것도 아마 그거랑 관련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직접성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왜 직접성이 부정이 되냐면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취소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적 처분조차 발급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소의 이익과 원고 적격을 맞물려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원고 적격이든 소의 이익이든 아무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다음에 9-4번 볼까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하여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성이 다퉈야 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취소 사유에 불구한 경우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성이 다툴 수는 없다. 자, 이거 뭔 소리냐? 해설 보시면 이 전단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을 말해요. 동그라미 1번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처분까지만 있는 단계에서 아직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소득 처분이 뭐랬죠? 원천 징수 의무자야 네가 신고한 거랑 실제 소득액이 다르네 라는 판정을 소득 처분이라고 하고 이 소득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라고 하거든요. 앞에 설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소득 처분이 있으면 항상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뒤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잘못됐어 네 판정도 잘못됐어 라고 싸우고 싶다. 그러면 뭐에 대해 싸워야 되냐면 소득 처분에 대해 싸워서는 안 되고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다퉈야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 이거에 대해 싸워야 되지 소득 처분에 대해 싸우지 마라 라는 얘기가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또 별개 얘기인데 이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을 때 양자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아, 죄송해요. 잘못된 얘기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성의를 다툴 수 없다. 이 동그라미 2번 부분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징수 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생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외울 것이 아니죠. 왜냐면 하자가 생겨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앞에서 했죠. 10번은 앞에서 했어요. 장의자동차 운송사업면허구역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네, 했었죠. 이거 앞에서. 그 다음에 11번도 앞에서 했죠. 그죠? 11번도 앞에서 했고 11-1번도 앞에서 했어요. 그죠? 이거 뭐 문재 대통령이 이 원고 측 변호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앞에서 했던 거. 막 이렇게 앞에서 했죠. 이럴 땐 기억이 안 나다가 문재 대통령 얘기하면 기억이 나죠. 왜냐면 이게 인간이 진짜 머리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잘 기억해요.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것들은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이제 원고적격 인정례가 나오는데 원고적격 인정례부터는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인정례, 부정례 각각의 판례들에 있어서 약간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혼자 보실 수 있거나 해설로 써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리플로 달아주세요. 제가 취합해가지고 강의 나중에 한 번 더 추가 강의 뭐 보강 형식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